시골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가는 그런 풋풋한 설레임이 듬뿍 담긴 영화입니다. 명절에 고향집으로 간 모든 분들께 추천드리는 영화. 첫 번째 영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를 떠나 시골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은 소녀 베카와 동생 타일러. 영화 감독이 꾸민 베카는 동생이 랩을 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여정을 다큐로 찍는 베카. 베카의 엄마는 19살 때 부모가 반대하는 남자와 사랑에 빠져 집을 나온 상태로 15년간 부모와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절 찾았어요.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솔직히 저는 안 내켰지만 애들이 워낙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그렇게 베카와 타일러는 설레는 마음으로 시골에 도착을 했고, 기차역에는 조부모가 미리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활짝 웃는 아이들을 반기는 조부모. 시골집은 기차역에서도 한참을 더 달려 숲속에 있었습니다. 베카와 타일러는 엄마의 추억이 담긴 집을 구경하고 할머니 앞에서 랩을 보여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밤이 되고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집의 규칙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밤 9시 30분이 되면 잠자리에 드는 게 규칙이야. 그 시간 이후에는 절대 방 밖에 나오면 안 된다. 신신당부를 하는 할아버지. 너무 이른 시간에 잠을 자야 해서 시무룩해진 아이들. 결국 잠들지 못하고 시간은 밤 10시 23분이 됐습니다. 누나 베카는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방 밖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쿠키를 가지러 1층 부엌으로 향하던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괴로운 듯 구토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베카가 소리나는 쪽으로 쳐다보자 어두운 거실에서 할머니가 혼자 홀린 듯 걸어다니며 바닥에 물 같은 것을 계속 토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베카는 방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밤 아이들은 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방 밖에서 누군가 계속 벽을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일러가 찬찬히 문을 열어보니 할머니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알몸으로 서서 반대편 방문을 손으로 사정없이 긁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영화 3편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첫 번째 영화 2015년작 더 비지트입니다. 나이트 샤말란 감독이 망해가고 있는 가운데 이걸 또 찍어서 일어서서 이후에 그 23 아이덴티티 뭐 이런 영화들을 좀 계속 찍을 수 있게 된 그 영화입니다. 아, 그럼 이 영화가 성공을 해서 아이덴티티를 그 다음에 찍은 거예요? 한 3-4편을 연달아 망해가지고 그래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 맛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네. 기대치가 빵 정도로 내려갔던 네, 맞아요. 감독님이잖아요. 맞아요.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나요? 저는 그 유튜브에서 짤막짤막하게. 전 뭐 영화 소개 프로그램에서 비지트라는 걸 봤죠. 그러니까 좀 시도도 독특하고 네. 약간 좀 소재가 독특하잖아요. 약간 동양적이기도 하고 네. 결론이 조금 약간 괴기적인 형태. 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명절, 과거 명절 가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그 집에 가면 우리 강아지들 하면서 이제 맞아주시고 막 이런 어떤 좋은 정서들이 있는데 한편이면 사실 그게 늘 있는 공간이 아니라 가끔 한 번씩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낯설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밤에 좀 무섭기도 하고 거기서 잠자려고 하면 맞아요. 그런 정서들이 좀 있잖아요. 저도 시골집이 없어서는 모르지만 네. 옛날에 이제 친구들이 시골집 가면 뭐 화장실이 밖에 있다. 음. 혼자 절대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좀 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여기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도심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그냥 뚝 숲속에 있는 집 안으로 딱 들어가 버리니까 불빛도 없고 너무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 교수님 어렸을 때는 좀 시골에 집으로 갔죠. 우물이 있었죠. 예, 우물도 있고 밖에 화장실도 있고 우물에는 누가 죽었대더라. 빠져 죽었다고. 개가 뭐 몇 마리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대더라. 그물 먹었는데 맛이 이상하대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화장실이 왜 2개를 만들어놨는데 2개 만드는 건 이거예요. 이게 하나 채워지면 하나 이렇게 쓰고 이런 푸세식이니까 예. 화장실이 푸세식이니까 한쪽을 채우면 한쪽 쓰고. 똥으로 채우면 네, 퍼내고 이게 푸세식이에요. 퍼낼 동안 다른 네, 거에서 그러니까. 싸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뭐 옛날 화장실을 아시다시피 이렇게
발판을 이렇게 예. 해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는 미끈하면 떠빠지는 펑 뭐 이런 거 예, 없어요? 그런 거 있었죠. 예. 그래서 석유를 뿌려놔요. 벌레가 생기지 마. 똥이에요? 와, 그냥 불 붙는 건 다 걷다 갖다 놨네. 이게 왜냐면 네. 석유밖에 없으니까 부어놓으면은 그걸 모르고 이제 어린애들이 담배 피다가 이제 그 안에 넣는구나. 날아가는 이것이 그거예요. 사실. 와, 진짜 옛날 얘기. 옛날 라떼 아저씨 얘기. 예, 그래요. 어쨌든 이 집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네 집에 가서 처음엔 좋았는데 밤에 자꾸 굉장히 이게 좀 무섭거든요, 사실은 이제. 네. 처음 보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이상한 행동을 밤마다 한다. 9시 반. 그리고 약간 그런 테마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할머니가 그 헨젤과 그레텔인가요? 뭐 그런 약간 동화에서 큰 오븐 안에 내가 할머니가 손이 안 닿으니까 네가 좀 들어가서 닦아줘. 이거 시킨단 말이야. 무섭게. 근데 지금 이 영화도 그 코드가 들어있어요. 네, 그런 게 더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화적인 거를 이제 유럽에 약간 괴기적인 동화 요소를 다 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녀 할머니 그 거기 집에 간 어떤 어린 아이가 뭘 이제 궁금증 때문에 뭘 하는데 거기서 나타난 어떤 장치들이 오븐에도 들어가게 하고 칼도 보이고 밤에 뭘 하지 마. 근데 뭐 소리도 나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5분 대신에 우리는 아궁이네. 아궁이 또. 근데 지금 이게 약간 제가 인상적인 건 할머니가 뭘 계속 토하잖아요. 네. 엑소시스트 보면은 맞아요. 아기 들린 사람들이 계속 뭘 토하거든요. 네. 약간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야간 발작증이다라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나이가 되니까 몸이 약해져서 그래. 뭐 발작증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약한 거 치고 너무 토가 세더라고요. 토의 압력이 그러니까 흘러 나오는 게 아니라 물총 같죠, 물총. 거의 고개를 들고 있으면 90도로 나갈 정도로. 이 야간 발작증은 그냥 일종의 치매죠, 치매. 치매를 야간 발작증이라 하는 거죠. 그럼 목류병이랑은 좀 달라요? 요 공유병도 섞여 있을 수 있는 거죠. 치매라고 하는 증상에 그 뇌의 구조적인 어떤 기능적인 상실 때문에 그 몽유병도 있을 수 있는 이게 다 섞여 있는 걸 통틀어서 야간 발작증이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애들이 이런 거 보면서 좀 되게 좀 무서워하는데 이 무서운 게 할머니뿐이 아닙니다. 뒷이야기 좀 이어서 들어볼게요. 네. 조부모에게 뭔가 비밀이 있다고 의심한 손자 타일러. 할아버지 몰래 헛간에 들어가 보는데 문을 열자마자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겨오고 흰색의 물체들이 헛간 한편에 쌓여 있었습니다. 타일러는 둘둘 말려있는 흰색 물체를 펴보는데 충격적이게도 대변이 묻어있는 성인용 기저귀였습니다. 놀란 아이들이 할머니에게 이야기하자 그거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배변 장애가 생겼어. 나한테도 숨기고 있어서 나도 모르는 척하고 있단다. 헛간에 기저귀를 모아놨다가 밤에 몰래 태워버리더라고. 그러니까 너희들도 모른 척 해줘. 누나 베카는 조부모가 나이가 많으니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했지만 타일러는 계속 의심했습니다. 이후에도 할머니는 음악을 틀어놓고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해 앉아 미친 사람처럼 웃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헛간에 앉아 산탄총의 총구를 입에 넣기도 했고 길 가는 남자가 자신을 감시한다며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거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조부모를 감시하기로 한 아이들. 그날 밤 할머니는 또다시 어두운 거실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걷고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카메라를 발견하더니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장 부엌으로 가 칼을 집어든 할머니는 아이들이 있는 2층 방으로 올라와 방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또 멀쩡하게 행동하는 할머니. 하지만 카메라로 상황을 확인한 아이들은 공포를 느끼고 노트북으로 엄마와 화상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두 분이 뭐 하는지 보여달라고 했고 아이들은 창문 밖에 서 있는 조부모를 카메라로 비췄습니다. 그런데 얘들아, 저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처음 보는 사람들이야. 낯선 사람들이 조부모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조부모님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엄마는 당장 지역 경찰에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곧 갈 테니까 아이들에게 이웃집으로 도망치라고 말하는 엄마. 하지만 할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아이들에게 보드게임을 하자며 거실로 끌고 가는데 아이들은 과연 어떻게 될지. 조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추상영화 더 비지트였습니다.
조부모가 안 나왔는데 사랑을 어떻게 느껴? 그냥 막무가내로 포장만 했네. 그냥 추석이라고 뭐. 김보들이 이상해. 백신 후유증 같아. 백신 후유증. 그냥 대충 그냥 테이프로 그냥 돌돌 말아놨네 포장을. 대충 얼버무려갖고 이게 이제 할머니가 안 나오는데 어디 느껴진다는 거야? 결국은 공포의 코드가 네. 네. 그 사람들이 사실은 타인이었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야.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 어디 있느냐? 근데 그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맞아. 맞아요. 죽였나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몰래 다른데 옮겨가신 뒤에 잠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최악의 경우는 죽인 형태지만은 아직 그건 모르는 거고. 네. 결국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를 행세한 사람들이 심각하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왜 낮에는 멀쩡하고 밤에 그렇게 약간 할머니도 이상하고 또 괜찮은 척을 하고 똥을 지리고. 근데 그게 아마 정신병원에 오랫동안 치료적인 형태의 감호가 돼 있던 사람들은 네. 그럴 수 있어요. 9시 30분 얘기를 하니까 9시 30분에 꼭 자게 만든 거예요. 정신병원에서.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방 안에서, 그러니까 문이 잠겨진 방 안에서 계속 떠돌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 그 증상이 이 증상 같아요. 그거를 이렇게 샤밀란 감독은 이걸 표현한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이거 진실은 영화 통해서 이것저것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이게 친척집이라는 공간 자체와 어떤 낯설음,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공포와 잔혹동화 같은 측면을 좀 잘 버무려서 이 영화는 상당히 뭐 평도 그렇고 흥행도 그렇고 좀 꽤 성공을 해서 저도 좀 재밌게 본 편이에요. 나이트 샤말란? 재미없겠지? 틀었는데 하면서 끝까지 봤던. 네. 그러니까 사람이 대운이라는 게 진짜 있나 봐요. 물론 계속 잘 되시는 분들 있지만 한번 꼬꾸라지면은 잘하던 사람들은 네. 재능 있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이게 오나 봐. 안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왜? 나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전 예능을 어디 뭐 해피투게더도 나간 적이 없고 왜 계속 나온 것 같죠? 여기서. 우리 느낌은 느낌은 한 바퀴 돈 것 같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인지도에 비해서 약간 활동을 안 한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안 그렇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래서 한 번도 난 기회가 잘 안 온 것 같아 아직도. 그럼 고도겠다. 뭐 요즘에 무슨 무당 뭐 수업 받아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 옆에 있다 보니까 제 어깨에도 약간 좀 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귀신 안 들렸어요. 누가 귀신 들렸다는 거야? 무당집 조카와 그다음에 귀신 들린 애나 옆에 있으니까. 네. 이 영화는 좀 독특한 거는 네. 누나가 촬영하는 컨셉으로 맞아요. 네, 그냥 찍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페이크 다큐? 뭐 다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카메라도 흔들리고 좀 사실적인 느낌이.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독특한데 근데 샤말란 감독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지금 파운드 푸티지라고 하는 일명 이제 나중에 죽은 귀신 들려서 뭐 했다가 탐험 간 사람이 찍고 죽어서 그 필름을 발견해가지고 한 이런 장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르를 쓰다 보니까 사실 이게 더 리얼하게 느껴져요. 이게 동화 같은 컨셉이기도 한데 또 무섭기도 하고. 근데 약간 그 얼마 전에 개봉했던 그 나홍진 감독의 랑종이 그건 아니었어요? 그것도 약간 그런 컨셉이었죠. 다큐. 근데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 나홍진 감독님 혹시 들으신다면 기분 나빠 하실 텐가? 좋아요 많이 받은 댓글에 무서워서 떠는 건 카메라 감독밖에 없다라는 댓글. 맞아. 저도 그거 봤어요. 왜냐면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한테는 무당이랑 이런 거 신들림이 너무 익숙한 거야. 익숙하죠.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을 보여줘야 돼. 보여주려면. 근데 그게 조금 힘들었지 않았나. 근데 이제 요 스타일은 아마 우리 영화 곤지암 비슷한 예, 맞아요. 들어가고 이거 가는. 못 봤어요. 무서워서.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 들고 어느 폐가를 가는. 곤지암 말고 또 비슷한 많잖아요. 영화. 그런 게 예. 조금. 그런 방식의 느낌을 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서 꿈에 부풀어서 그러니까. 가는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그니까. 조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느끼려고 가족 그랬는데 근데 장치를 되게 잘 만든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왜 개그도 짤 때요. 이런 장치 하나가 딱 있으면 아이디어가 그냥 팍 다 술술술 나오거든요. 그 장치가 되게 좋았던 영화 같아. 그 우리 처음에 이분이 성공한 거 있잖아. 섹스 11? 섹스 11이요? 뭔 소리야? 식스센스. 식스센스. 네, 식스센스.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도 약간 장치가 좋았던 것처럼 장치가 잘된 거예요. 장치를 되게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거 덕분에 살아나서 좀 영화 잘 찍고 계시죠. 글래스 뭐 이런 거 이웃까지. 네.
자, 이제 명절이라서 따뜻한 영화, 가족 영화, 할아버지 할머니의 가족 영화를 살펴봤는데 두 번째 영화는요. 이번엔 온 가족이 집으로 모입니다. 아하, 얼마나 따뜻한 가족 간의 정이 느껴지겠어요. 가족 간의 애정이 가득 담긴 따뜻한 영화 준비해봤습니다. 외딴 곳에 있는 웅장한 대저택. 가족들이 하나 둘씩 모여듭니다. 그리고 경찰이 등장해 가족들을 신문하는데 당대 최고의 추리소설 작가인 할란 트롬비가 85번째 생일 다음날 저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던 것입니다. 할란은 다락방에서 칼로 목을 그은 채 죽어 있었고 아침밥을 가지고 왔던 가전부가 제일 먼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가족을 한 명씩 앉혀놓고 아버지 할란과의 사이에 대해 물었습니다. 딸과 아들 그리고 사위와 며느리 모두 자신은 할란과 사이가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각각 다른 가족에 대해서는 험담을 했습니다. 첫째 사위는 셋째 아들인 월트가 할란의 책을 독점 출판했는데 할란과 의견이 달라 생일날 밤 싸우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월트는 막내 아들 랜섬을 의심하면서 아버지 돈을 축내고 있고 늘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할란이 사망하기 전날 가족의 알리바이에 문제가 없는 점, 할란의 경동맥이 깔끔하게 잘린 점, 그리고 혈흔이 다른 곳이 아닌 바닥에만 튀어있다는 점을 들어 할란의 사망은 자살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타살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과 함께 온 사리탐정 부누아 블랑이었습니다. 그는 익명의 사람에게서 의뢰를 받고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블랑은 할란의 간병인인 마르타를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녀에겐 매우 특이한 증상이 있었는데 거짓말을 하면 바로 구토를 하는 증상이었습니다. 혹시 마사이 리처드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나요? 그 사실을 장인 할란이 알아챘고요. 예, 아니요로 대답하면 됩니다. 아니요. 그럼 둘째 며느리가 할란을 속이고 딸의 학비를 이중으로 받고 있었나요? 역시 할란이 이걸 알았고요. 아니요. 숙취 다음날 하셨죠? 블랑은 마르타의 증상을 통해 맞사위, 둘째 며느리까지 아버지 할란을 살해할 동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사실 할란은 사망하기 전 맞사위와 둘째 며느리, 셋째 아들과 막내 아들 이 4명의 금전적인 지원을 모두 끊었던 것입니다. 탐정 블랑의 추리대로 이들 중 범인이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진범이 있는 것일까요? 네, 방금 들으신 줄거리 영화는 2019년작 영화 나이브스 아웃입니다. 이게 굉장히 기대 없이 개봉을 했는데 생각 외로 굉장한 히트를 했고 그래서 이제 차기작까지 좀 예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그냥 봤거든요. 그냥 저도 그러니까 추리 같은 걸 좋아하니까 뭔가 느낌이 그래가지고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네, 아주 꿀잼이었어요. 꼭 봤으면 좋겠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조금 들여다보니까 저 사람? 누가 네, 나오고 맞아요. 뭐 네. 크리스 에반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다 그래요. 유명해요. 네, 그러니까 그 여자 배우들도 조금만 더 보면 저 대단한 배우가 저기 나왔네? 이 단역으로?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요. 그 말은 연기 구멍이 없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뭐 연출도 중요하고 연기력도 중요하고 둘 다 잡은 영화 같아요. 네, 약간 아가사 크리스티 소설류 그리고 뭐 영화로 치면 고스포드 파크나 그 전에 있었던 약간 클래식한 추리물 장르인데 21세기 영화답게 조금 더 템포도 있고 이런저런 시점으로 해서 좀 재밌게 잘 꾸며놓은 근데 그런 배경은 딱 아가사 크리스티예요. 고저택. 그리고 굉장히 돈 많은 누구. 그 돈을 노리는 뭐 친척이든 가족이든. 근데 뭐 어떤 이상한 형태의 죽음. 그를 둘러싼 어떤 거기에 꼭 등장하는 탐정. 약간 바보 같은 경찰. 이 구도는 금방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보던 그림이어서. 네. 근데 기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탄탄했던 영화예요. 그중에 또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구토를 하는 마르타라는 캐릭터가 사실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 탐지기를 옆에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그렇죠. 추리물에서는 사실 여기 약점인데 이걸로 그 베베 꼬기도 어려울 텐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면 다 실토할 테니까 근데 그게 또 뒷부분에 거꾸로 이용하는 것도 나오고 네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역할이 만약에 잘못했으면은 그렇죠. 우스운 역할이 될 수도 있었는데 네.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다 그냥 다 통과가 되는 것 같아요. 네. B급 영화가 될 뻔했는 걸 잡았죠. 그니까. 그러니까
그 바닥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을 그었을 때 그 앞에 누군가 서 있으면은 그 부분이 바닥에 안 튀고 그 부분을 비껴난 바닥에만 튀었을 텐데 깔끔하게 다 바닥에만 튄 거는 사실은 이제 앞에 누가 안 서 있었다라는 얘기. 그럼 뒤에 서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약간 장치적인 형태의 부족함이 있지만 그건 이제 감안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뒤에서 갑작스럽게 누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약간 자고 있는 아니면 약에 취해 있는 사람을 목을 뒤쪽에서 그었다고 하는 전제에 대한 거는 지금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근데 그런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자살.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뭐 이게 범죄 크라임적인 측면으로 가면은 생일날 밤에 죽었다. 그리고 유산 뭐 이런 금전적 지원을 다 끊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심증적으로는 예, 뭔가 좀 벌어지기 딱 좋은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막대한 네. 유산이 있고 네. 그 유산에 기생하고 있는 아니면 재산에 기생하고 있는 여럿들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동기가 성립이 되죠. 네. 네. 그리고 이 또 죽은 사람이 하필이면은 거장, 추리소설계의 거장이면은 가만 그 평범한 죽음은 아닐 것이다. 뭐가 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맞아. 있고요.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 한번 뒷부분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란의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유언장을 읽은 변호사. 다들 품위 있게 받아들이고 서운해하지 말거라. 현금을 비롯한 내 모든 재산을 간병인 마르타 카브레라에게 상속한다. 기대치 않은 유언에 가족들은 모두 당황을 넘어 분노를 하고 이 요망한 것, 뭘 어떻게 한 거야? 우리 아빠랑 바람이라도 피운 거야? 말도 안 돼. 제가 그 유언장을 확인해도 될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마르타를 잡아 뜯으려고 달려들었을 때 막내 아들 랜섬이 그녀를 구해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온 두 사람. 진정이 된 마르타는 랜섬에게 한란이 죽던 날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그날 밤 한란과 바둑을 두고 있던 마르타. 한란이 4명의 가족에게 금전적 지원을 끊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심적으로 힘들었을 한란에게 마르타는 약간의 모르핀을 주사해줬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놓은 후 마르타는 자신이 약병을 착각해 다른 약을 주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패닉에 빠졌습니다. 빨리 해독약을 맞지 않으면 한란은 10분 안에 사망을 하게 되는 상태. 당황한 마르타는 911에 신고 전화를 거는데 이때 전화를 끊어버리는 한란. 패닉에 빠진 마르타와 달리 한란은 침착했고 자신이 죽더라도 마르타가 용의선상에 제외될 트릭을 그녀에게 알려줬습니다. 마르타는 싫다며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지만 한란은 소파에 누운 채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댔고 이어 그어버렸습니다. 결국 밖으로 나와 한란의 지시에 따르게 되는 마르타. 그것이 그날 밤의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랜섬은 절대 발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대신 자신의 유산 상속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마르타는 알겠다고 했지만 심성이 착했던 그녀는 이 모든 게 괴로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타의 집으로 누군가 익명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란의 혈흔 검사지를 복사한 편지에 네가 한 짓을 알고 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마르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을 만나기 위해 편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한란의 시신을 제일 처음 발견했던 가정부가 치사량의 모르핀을 맞은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스포인 듯 스포 아닌 수준까지 스토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뒤에 뭐 계속해서 반전과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요. 자, 그 주사기를 바둑을 두고 놀다가 뭐 바둑판을 엎어버리고 주사기 2개가 있는데 섞여가지고 이렇게 습관대로 하듯이 주사를 했는데 그게 잘못된 약을 정량 이상 주사를 해서 이거 해독약이 없으면은 뭐 이렇게 되는데 가방을 막 뒤져요. 근데 그날따라 해독약이 안 보여. 10분 안에 분명히 911은 못 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한란이 뭐 어떤 추리소설의 대가답게 뭐 어떤 걸 짜서 어떤 식으로 해 넌 앞으로. 근데 그렇게 했는데 그 스토리와 또 어떤 다른 스토리와 여러 가지가 좀 여러 주체가 꼬이게 되면서 이해 좀 복잡하게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 뒤쪽은 제가 술을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 술 먹으면서 왔구나. 술 먹으면서 봤는데 뒤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실제로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약간 좀 억지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왜냐하면 이제 바둑을 두다가 바둑판을 엎어버리는 거,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가방 속에 약병이 바뀌는 것, 그리고 이제 약병을 바뀌어갖고 그때 그것을 그 주사액을 그 바뀐 걸 해갖고 했다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숙련대에게 네. 한 경우에 네. 그렇게 독약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같이 넣나? 아, 지금 스포를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아, 이게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그런 느낌의 거를 그때 얘기를 했어요. 실수를 할 리가 없죠, 사실. 네. 오래된 간병인은 실수할 할 리가 왜냐하면 없는데. 그리고 네. 보통 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아예 완전히 분리를 해놔요. 네. 가방을 다른 가방을 쓰거나 네. 뭐 이런 형태 조금 더 저는 이 작가한테 좀 치밀했으면 좋겠다. 가서 따르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어요. 예. 헤이, 배성훈한테 지금 자문을 구해야지. 그렇죠, 예. 그냥 썼다. 그럴 수가 있는데 스포라서 말 못하는 뒤에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그것을 이용한 뭔가가 또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목에 칼을 긋는 거는 아마도 네. 자기가 자기 목에 칼을 긋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마 약을 지금 주사를 맞아서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했다 이런 느낌으로 했을 텐데 그 거기에 비해서는 그 작가 죽는 사람이 너무 정신이 멀쩡하게 그렇게 했어요. 연기를. 네, 멀쩡하게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데요, 교수님. 이게 배를 가르는 거, 뭐 할복하는 거보다 목을 이렇게 자기가 해서 죽는 게 조금 더 쉬운가요? 뭐 이런 걸 물어봐요. 아니, 그러니까 추석에? 예를 들면은 경동맥을 긋는 거는 뭐 확실히 죽을 수는 있죠. 배를 하는 거야 뭐 네. 그건 사실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사실 목을 이렇게 찔러서 자살한다는 건 아주 그렇게 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흔한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이 칼과 목 얘기를 했냐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여러 장치들 그 속에 그 별장에 존재하는 이런 중세 성에 네. 칼들 많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사실 칼이 이 영화 메타포거든요. 이게 이 사람들 신문할 때 뒤에 보면 약간 왕좌의 게임의 그 칼의 의자 그러니까, 같이 예, 그렇죠. 뒤에 동그란 칼이 가득한 곳 앞에서 이 가족들을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대사 중에서 뭐 이게 진짜 칼인지 가짜 칼인지 뭐 본인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이 가족들 내부에 서로 향해서 들고 칼을 있는 마음의 겨누는 어떤 거구나. 그런 느낌 그런 느낌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으로 엔딩 장면에 나오는 어떤 칼 그런 것도 관련된 있고. 장면도 있고 해서 뭐 그런 게 좀 나온 것 같아요. 제목은 왜 나이브스 아웃이에요? 그건 제가 한 번 더 보고 분석을 해보도록 그래서 하겠습니다. 저는 네네. 나이브스 아웃이라는 게 나이프 그건가? 네. 그러니까 나이프의 이제 네. 복수형. 네네. 나이브스. 그 나이브스. 그게 이제 나이프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의미했다는 생각이 들어갔고 네. 그러니까 이 제목을 보고 영화를 앞에서 볼 때 까먹었는데 다시 제목을 보면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트릭을 알 것 같아요. 칼에 관련돼 있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제목이 나이브스 아웃이니까. 근데 연기에 빠져들면은 제목을 생각 못 할 것 같아요. 그냥 사람 연기의 흐름은. 네. 그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목에 칼을 그건 된 것도 그거를 하기 위한 어떤 장치인데 사실 일반적이진 않다. 그렇죠. 이거는 사실 톤 앤 매너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만큼 리얼하게 그릴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장르적으로 풀 것이냐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건 사실 고전 아가사 크리스티의 장르 톤이기 때문에 뭐 좀 전형적인 트릭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프로파일러가 보기엔 비현실적인 설정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범죄 설정은 조금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게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그게 잘 안 나오고 각이 안 나오거든요. 각이 안 나. 네, 그래서 추석 맞이 따뜻한 네. 가족 영화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니 뭐 가족 영화, 가족 영화니까. 그치. 사실 이제 친척들 모이고 그렇게 되면은 유언, 유산 등등 해가지고 이게 사실 갈등 요소가 특히 좀 되잖아요. 이제 어른들이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한 어느 집에나 있을 것 같긴 해요. 아니요, 없어요. 왜냐면 재산이 없으면. 아 재산이 없으면 갈등과 분쟁도 없습니다. 그래 재산이 많을수 이게 또 애들을 풍족하게 재산이 많은 집에서 키우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같아요. 형제가 많고 막 그러면.
보통 그래서 속세이는 자식들보다 내 반려견한테 준다. 그래서 미국은 되게 네.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간병인이잖아요. 네. 간병인들이 이런 걸 노리고 거꾸로 간병인이 살인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대한 작품도 많이 있죠. 이거 말고도. 이 엔딩샷인가가 중간에 나왔던 장면에 이 저택이 2층 베란다 베란다 발코니 같은 곳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 마르타가 유산을 못 상속받는 이 가족들을 밑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과 이 재산과 진짜 가족이 사실은 늘 옆에서 이야기를 나눠주고 진짜 마음으로 자기와 소통을 했던 이 간병인 마르타였던 거예요. 이 할아버지한테는. 맞아요. 네. 이게 뭐 피를 나눴다고 해서 그게 가족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그 저희 첫째 강아지 다롱이라고 네. 15살인데 걔가 절 물면 엄마 다롱이가 물었어. 그러면 네가 다롱이를 화 나게 했겠지. 왜 다롱이 약 올리냐. 그렇죠. 피났다고. 얼마나 네가 약을 걸렸으면 다롱이가 화를 냈겠냐고. 왜 다롱이 스트레스 주냐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예. 안나 잘못이지. 내 다른 잘못이지. 아니고. 알짱거렸거든 내가 걔 앞에서. 그 마지막 장면 말씀하시는데 컵에 뭐가 컵에 써 아시죠? 있어요. 지금 까먹었는데 3개 써 있어요. 내 트릭 뭐 3개가 써 있었는데. 맨 위가 컵에 뭐가 메시지가 있어요? 마지막 장면에 3개가 써 있어요. 네. 네. 마이 하우스. 아, 마이 하우스. 그 마르타의 컵에. 첫 장면에 나와요. 이게 첫 컷이에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네, 똑같 승리상관이죠. 홈이라고 안 해요. 네. 마이 하우스야. 네. 내 집이야. 내 집이야라고. 두 번째 뭐죠? 트릭인가? 뭐 그게 있어. 그건 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있어. 예. 근데 감독들은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그냥 봐도 이해가 되게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뭔가 그런 거를 쏙쏙쏙쏙 넣어놓잖아요. 네. 그럼 못 알아채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못 알아채면 망하는 거지. 이게 약간의 그런 게 있어요. 대중들이 알아채도 좋지만 이게 사실 선수들끼리 경쟁 같은 게 있거든요. 아 그런 디테일. 딴 감독들이 봤을 때, 딴 영화인들이 봤을 때, 이거 괜찮다, 막 좋다 이렇게 또 받고 싶어하는 마음도 좀 있어요. 근데 촬영을 네. 앞부터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죠? 네. 그러니까 촬영을 처음과 끝을 한 번에 촬영하고 그걸 이제 나중에 편집을 이제 돌리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전 일치시키려고 노력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찍으면서 생각나는 네, 아이디어도 있고. 찍으면서 그래요? 네. 요거를 요 소품을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그러니까 이제 맞아주면 결말부에 네. 요 장면을 찍는데 요거는 복선을 까는 게 좋을 텐데 그럼 그거를 다시 앞쪽으로 돌려서 다른 소품을 앞으로 보내는 그 즉흥즉흥 아이디어들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독들이 천재적이라는 게 그런 부분인 거죠. 네. 그리고 감독들이 잘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좋은 배우들하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좋은 배우들은 좋은 아이디어를 들고 촬영장에 나와요. 그래서 영화가 더 좋아지는. 황정민이 얘기하잖아요. 영화장 올 땐 10대까지의 어떤 그 설정을 가지고 온대. 그러니까 감독이 할 게 없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신세계에서 네. 비행기에서 내릴 때 그 슬리퍼. 비행기 슬리퍼. 저는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얘기하시기를 얼마나 막무가내면 그렇게 비행기 슬리퍼를 신고 내리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감독보다 난데? 전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아이디어 낸 것도 네. 많은 거죠. 그래서 배우들이 감독도 많이 하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 캐릭터에 대해서 훨씬 많이 파기 때문에 자기 캐릭터에 대해서는 사실 감독보다 더 잘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아가사 크리스티를 모방했거나 아니면 아가사 크리스티에 대한 헌정에 가까운 작품이라고 보면은 네. 이름들 지금 이 등장인물 이름이요? 이름. 네. 네네네. 랜섬이 뭐예요? 랜선 납치. 유괴? 화상 채팅. 몸값, 네. 인질 몸값. 근데 이게 이제 스포. 마르타 주인공 한란 이게 하나씩 그 어원을 찾아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걸 말하면 스포가 되는데 머리 아파.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서 핸드폰으로 그 이름을 해서 검색해 보시면은 이게 이 사람이 왜 한란이고 마르타가 돼야 되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정교하게 잘 만든 거예요 이게. 하여튼 좋은 작품이니까 한번 또 따뜻한 가족의 정을 생각하면서 살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 크라임에 전하는 따뜻한 가족 영화 마지막 추천 영화 살펴보시죠. 17세기 중반 미국의 어느 황폐한 집, 한 소녀가 집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반항을 했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제발 절 용서해 주시고 광명을 주세요.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소녀의 이름은 토마신.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4명의 동생과 함께 황량한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풍족한 마을에서 살던 가족은 아버지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추방당했습니다. 자신과 종교관이 다른 마을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던 아버지, 가족은 결국 옥수수도 잘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 터를 잡아야 했습니다. 어머니 대신 막내인 갓난아기 사무엘을 돌보던 큰딸 토마신. 그런데 방금 전까지 눈앞에 있던 동생 사무엘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놀란 가족들은 집 근처를 다 뒤졌지만 결국 사무엘을 찾진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숲속에 사는 마녀가 의식을 위해 제물로 납치해 갔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첫째 딸 토마신을 원망하며 시리에 빠졌고 모두 슬퍼했지만 아버지는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있는데 가족이 먹을 식량이 부족했던 상황. 당장 식량을 구하기 위해 그는 아내가 아끼던 은잔을 몰래 훔쳐 사냥에 쓸 덫을 샀고 아들 케일럽을 데리고 마녀가 사는 숲속으로 사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농부였던 그는 사냥에 서툴러 결국 실패했고 부자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본 적 없던 검은색 염소가 나타나 쌍둥이 남매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염소 때문에 쌍둥이가 위험할 뻔하자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며 또다시 딸 토마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모인 가족들. 그런데 은잔이 없어진 걸 알아챈 어머니가 토마신을 몰아세웠습니다. 지 동생 잃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은잔까지 가져가? 큰딸이 의심받았지만 아버지는 자신이 은잔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개새끼네요. 늦은 밤 아내는 풍족한 마을을 떠나온 것에 대해 남편을 원망했고 가족의 식량을 구하기 위해 큰딸 토마신을 하녀로 팔아버리자고 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결국 동의한 남편.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딸 토마신과 둘째 아들 케일럽이 밖에서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저희 추천 영화는요. 더 위치라는 1918년인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요. 네, 그 정도의 영화입니다. 우리 아니요. 고전 2018년. 영화예요? 2018년. 죄송해요. 나 깜짝 놀랐어. 죄송해요. 지금 우리 뭐 모른다고 그냥 아무 말이나 사기치는 하네. 아냐 테일러 조이가 나와요. 그 체스 드라마 네. 있잖아요. 네, 아냐 테일러 조이. 매력적이게 생긴 그 분. 약간 눈이 좀 독특하게 생긴 눈 엄청 크신. 네, 그 양반이 이 소녀 역할로 첫째 딸 역할로 나와서 막 학대받다가 뭐 어떻게 하는 뭐 그런 역할로 나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영화 제목 자체가 마녀고. 그러게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녀 영화라는 것은 이제 금방 첫 장면을 보면은 이제 이 마녀 영화구나. 네. 회개 기도하고 막. 종교 얘기 나오고 네. 막 그런 거죠. 네. 당시 시대적 상황을 한번 쭉 보면은 약간 이해할 수도 있는 거는 네. 그게 이제 미국의 메이플라워, 그러니까 이제 이주민들이 유럽에서 갔는데 거기가 굉장히 척박한 땅이어서 농사 지을 수 있는 데에서 몰려 사는데 또 종교가 다 달라요. 구교, 신교, 가톨릭 또 종파가 다 다르고 그 종파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자신의 신념과 어긋나는 사람들은 사실 거기서 떠나야 했고 근데 떠난 데는 사실 좀 깊이 갈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땅인데 그렇지 못하는 데는 사실 농사를 못 짓는 그럼 사실 거기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17세기의 그 미국의 상황 그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제 세일럼의 마녀 재판이라고 유명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좀 착안을 해서 이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네요. 예, 프로파일링을 공부하고 교과서에 처음에 이 세일럼의 마녀 재판 얘기가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네요. 네. 마치 왜냐하면 그 수학의 집합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초기 개념. 잊고 있었어. 집합이 있었다는 걸. 초기에 이 마녀 재판에 마녀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를 가짜 프로파일러 말하자면 가짜 감별사들이 너 마녀지. 이런 식으로 찾아내서 죽이고 학살하는 네. 그런 거를 비유해서 프로파일러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프로파일러가 되라라고 하는 교훈으로서 이 마녀 재판 얘기를 그 교과서 앞에 넣어요. 그냥 왜 그 이때는 성과를 위해서 그냥 아무나 그냥 그렇죠. 아무나 그냥 갖다 그냥 불 화영하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제일 쉬운 방법이 그러니까 이주민 얘기했잖아요. 그 이주민 동네라고 하는 데는 목사들, 종교인들이 권력을 가진. 그럼 다른 데 그 비슷해죠. 이렇게 종교인들이 권력을 갖는데 종교인들이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는
불만이 생기잖아요. 왜 니들만 계속 권력을 가져? 불만을 말하면은 이 종교인들한테는 뭐가 되냐면 위협이 되잖아요. 네. 그럼 종교인들이 뭘 하겠어요? 마녀라 그래요? 그렇죠. 위협되는 존재에 대해서 정치적인 어떤 거를 뒤집어 씌우면은 문제가 되니까 종교적으로 쟤는 마녀야 아니면 마녀의 가족이야 이렇게 하면서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서 작동한 게 이게 세일럼의 마녀 재판. 특히 1692년에 벌어졌던 매사추세츠주에서 벌어졌던 이 세일럼의 마녀 재판은 미국 역사에도 기록된 아주 이걸 통해서 미국의 일종의 신정의 분리 네. 이런 것도 나오는 거고 왜냐하면 종교가 정치랑 분리되는. 분리돼야 된다라는 것도 나오고 매사추세츠라는 데가 그래서 조금 더 향상된 형사법을 갖게 네. 되는 이유가 그 이유가 이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딸을 첫째 딸을 억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일럼의 마녀 재판도 그렇고 이제 이게 17세기에서 18세기 넘어가면 계몽주의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종교적인 중세의 가치관에서 이성으로 이제 넘어가는 시대의 중간인데 새로운 세대잖아요. 딸은 그리고 이제 좀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야 되는 건데 그 종교적으로 지독한 아버지가 이런 걸 좀 억누르고 그리고 약간 희생양으로 얘를 계속 뭐만 하면 얘 그냥 쥐잡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봤을 때 엄마가 얘를 좀 질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그런 느끼시죠. 생각을 했어요. 네. 음. 첫 딸을 살림 미천으로 네. 팔아버릴 생각을 그런 얘기도 하고 해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오히려 그 이 케일럽이라고 하는 둘째지만 사실은 아들이 이 집을 해가야 된다라는 건데 실제로는 아버지를 따라서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잘 그 역할을 못 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는 네. 시대적인 상황도 많이 반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 내에서 저희가 수상한 내일함에도 많이 봤는데 뭐가 좀 안 좋고 안 풀리는 가족들은 꼭 희생양이 있어요 집에. 누군가 뭐 둘째 딸이라든지 뭐 누구라든지 해서 뭐 주자비를 하고 막 걔한테 투사해가지고 막 욕을 하든지 학대를 하든지 이런 케이스 좀 많이 받아봤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리 집은 그게 화목하고 뭐 그런 집은 아니었지만 누가 한 명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 조졌어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다 조졌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응. 다롱이는 안 했잖아요. 다롱이는 엄마가 유순해진 다음에 엄마가 유해진 다음에 왔죠. 다롱이가 아니다. 다롱이 때문에 엄마가 유해진 것도 있는 것 같아. 영향을 상호 받았을 수도 있는 있고. 것 같아. 네. 이게 이제 여기서의 가족이란 여기서 이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네. 그 굿 와이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굿 와이프. 예. 영화 이 제목 같은데요? 예, 예, 예. 맞아요? 그 굿 와이프가 저기 여자 변호사. 그 미국 미드도 굿 와이프라는 유명한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게 굿 와이프. 그러니까 미국에는 와이프는 존재하지 않아요. 굿 와이프만 존재해요. 왜냐하면 와이프의 그냥 와이프면 죽는 거예요. 남편한테 봉사하지 않고 가족에 헌신하지 않는 와이프는 항상 공격의 대상이 돼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네. 그래서 굿 와이프라고 하는 일종의 헌신적인 어머니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여자는 헌신해야 굿 되고 와이프여야 된다. 여자 된다. 근데 그 영화 제목이 아니 그 드라마 제목 굿 와이프는 역설적인 거죠. 굿 와이프는 그런 헌신적인 게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는 게 굿 와이프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얘기를 돌아가는 건데 왜 이 얘기는 굿 와이프라는 이것이 나오게 되는 게 이 시기에도 마찬가지. 이 시기에 여성들이 얼마나 이 억압을 받고 이렇게 했냐의 부분에서 그걸 이제 그 시대를 못 넘어선 상태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미국도 요럴 때가 있었네요. 미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이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부장적인 거 플러스 종교적인 거에 해서 우리의 조선시대에 한 3배 정도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형태의 여성 억압이라든가 가장이면 생사여탈 것까지도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미국이 세계 1, 2차 세계대전 두 방으로 이제 해외에서 절로 피하자 지식인들이나 엘리트들이 글로 도망와서 네. 그래서 그때 뿡 뜬 거지 그 전까지는 뭐 그냥 그렇죠. 그렇고 그런 나라였죠. 네. 사실.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같은 그런 비슷한 나라였어요. 네. 사실 식민지였었으니까. 네. 하여튼 이 토마신 정말로 하녀로 팔려갔는지 뒷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팔려간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핍박받느니. 이른 새벽 둘째 아들 케일럽은 숲으로 사냥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식량을 구해와 누나가 팔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을 알게 된 토마시는 동생과 함께 마녀가 사는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 토끼 한 마리가 나타났고 케일럽은 누나를 두고 토끼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토마신이 타고 있던 말이 날뛰면서 토마신이 바닥으로 떨어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편 토끼를 쫓아간 케일럽 앞에 망토를 두른 마녀가 나타나 케일럽을 홀려 데려갔습니다. 정신이 돌아온 토마신은 동생 케일럽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토마신이 또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화를 냈고 보다 못한 아버지는 자신이 은잔을 팔았다고 털어놨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한 아버지를 때리며 분노를 쏟아냈고 그 후로 진정되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갑자기 염소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케일럽이 쓰러질 듯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염소 젖을 짜고 있는 토마신에게 어린 쌍둥이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랙 필립이 그러는데 언니가 오빠 마음에 악마를 넣어놔서 아픈 거래. 사무엘이 없어진 것도 다 언니 때문이야. 그렇게 알아 누워있는 케일럽이 고통을 호소하며 갑자기 깨어나더니 입에서 썩은 사과를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쌍둥이 동생은 엄마 아빠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언니가 숲속에 악마한테 사무엘을 데려간 거야. 언니가 악마랑 계약을 했어. 언니가 마녀라고. 무서워. 나한테도 저주할 거야. 토마시는 다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지만 그 순간 케일럽이 갑자기 발작을 하더니 아이고. 곧 사망해버렸습니다. 케일럽이 죽자 부모는 토마신을 마녀라고 강력히 의심했습니다. 그러자 토마신은 쌍둥이가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쌍둥이 동생들이 마녀라고 소리쳤고 뭘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던 아버지는 큰딸 토마신과 쌍둥이 남매를 염소가 있는 헛간에 가둬버렸습니다. 네, 이제 마녀라고 지목하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혼란스러워지니까 힘들어지고. 네, 앞서서 저희가 마녀 재판 얘기도 하고 뭐 힘든 상황에서의 어떤 그 희생양을 찾는 이야기도 했었는데 그런 게 펼쳐지네요.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약간 동화적인 요소, 잔혹 동화적인 요소도 있고 네, 이 동물들을 등장시키면서 이 동물들한테 일종의 정령 같은 느낌의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당신은 식량이 부족했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인신공양? 애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이제 이 척박한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미화를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형태의 참 사실 비인간적인 게 많이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그거라도 해야 되겠는데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일종의 탈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염소도 나타나고 토끼도 나타나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토끼와 염소가 이렇게 중요할까? 뭐 상징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사탄 외국에서 사탄으로 이제 뿔이 달려 있는 염소를 상징적으로 좀 쓰기도 하고 예, 뭐. 염소 자체가 네. 그렇게 쓰죠. 뿔이 비슷하니까. 네. 네. 일종의 그 뭐죠? 미타우루스? 신화에 나오는. 네. 아. 소. 네. 뿔 달린 괴물. 네. 이런 것에 여기서는 아마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예, 그런 형태. 네,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진짜 가족들이 이제 겨울이 윈터 이즈 커밍하고 먹을 게 없어지면서 점점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이제 네 탓이다, 네가 마녀라서 그런다라고 하는 걸 가족 내부까지 돌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가족이 진짜 걷잡을 수 없는 비극의 소용돌이로 이제 빠지게 되는 네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마녀가 나오긴 나오죠. 진짜 나와서 잡아갔잖아. 네, 그런 게 나오는데. 근데 왜 지들끼리 난리가 박이 터진 거죠? 이게 사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외부에서 어떤 일이 생기고 원인도 밖에 있는데 무능력한 아버지잖아요, 지금 사실. 무능력한 아버지가 종교만 되게 심취해서 그걸로 억압을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능력은 없는데 뭐 이러니까 내 탓이오라고 내가 못 잡아왔어. 이런 얘기는 못하고 네가 마녀야. 라고 이렇게 이 프로세스로 가는 거죠. 당시에는 마녀라고 지목됐던 사람들이 숲속으로 도망을 많이 갔대요. 그럴 수밖에 네. 없죠. 안 죽으려면. 거기서 이렇게 그냥 약간의 그 공동체를 형성하고 살았던 게 많이 있었대요. 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가보니까 진짜 마녀 같은 거야. 그치. 왜냐면 행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녀가 와서 잡아갔다는 게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마녀라는 게 사실은 그냥 마녀가 아니라 이 공동체로부터 종교적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이 야생 속에서 사는 막 짐승 잡아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마녀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편의 영화 마지막 영화 더 위치 결론부는 직접 영화를 보면서 한번 명절을
우리 따뜻한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면서 보내셨습니다. 따뜻할까요? 오늘도 그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네. 가족이 정말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굉장히 욕을 먹을 텐데 이게 있어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가족을 생각나게 하는 우리 명절이 왔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영화 3편을 가져와 봤습니다. 안나 씨는 일본 안 내려간다 그랬고 저는 어제 갔다 왔죠. 미리 예, 미리 아무래도. 어머니만 좀 예, 이제 그것보다는 네. 교회 활동하시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는 백신 맞은 분들이 다 하잖아요. 요즘 백신 맞은 사람들만 교회 가잖아요. 요즘 그렇게 돼 네,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게 방역이 잘 된 거예요. 그런 게 더 좋은 거죠. 가족을 보는 것보다. 근데 아니 가족이 오면 하지만 좀 순차적으로. 예. 그러니까 큰 아들, 작은 아들 이렇게 맞아. 날짜들 왔다 이렇게 갔다 이런 갔다. 형태도 나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따뜻한 시간 혼자 보내시든 뭐 조금 누구 만나시든 좋은 좀 쉬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정상적인 방송으로 평범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평범하지 않은 거랬군요. 이거 보세요. 이거 막장 이거 평범합니까 이게? 그래서 오늘 또 명언이 있네요. 네.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다. 네, 행복인 줄 알아라라고. 네. 저희 명절 잘 보내시고 나중에 뵐게요.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저 여러분. 안 내려가는 거 아니고 못 내려가는 거예요, 어머니.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안녕.